PBR이 낮고 ROE가 높아야 되는데 ROE가 우리나라는 낮아요. 근데 ROE가 높을 수 있는 방법은 분자에 있는 이익이 늘거나 자기 자본 대비 이익이 늘면 ROE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또는 미국이나 일본, 특히 미국은 되게 웃기는 게 이익이 많이 안 늘어나도 분모에 있는 자기 자본을 줄여버려요. 그러면 ROE가 높아지거든요. 자기 자본을 줄이는 게 뭐냐면 주주에게 환원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돈 벌어서 다시 채우고 또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ROE를 계속 높여간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밑에 있는 분모를 줄이는 걸 안 했어요. 그런 걸 안 합니다. 그러니 이번에 그런 걸 해야 된다. 그게 주주 환원 정책이에요. 어, 1분기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화두가 아마 AI나 뭐 이제 반도체가 아니라 저희는 아마 요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소희 씨는 어떤 거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세요? 주식이니까 아무래도 밸류 프로그램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 리서치 아름은 AI뿐만 아니라 반도체뿐만 아니라 뜨거운 화두였지만 아무래도 1분기 우리나라 증시를 뜨겁게 달구었었던 화두는 밸류 프로그램을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요. 혹시 우리 박 이사님, 도대체 밸류 프로그램이 뭐고 왜 갑자기 정부는 밸류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의 발전이라는 게 어떤 니즈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 한 사람에서 딱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 시대가 변하면서 그 조류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밸류 프로그램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요번에 총선용이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물론 그렇겠죠. 어떤 사람들이 그런 정책을 내놓고 하겠죠. 근데 그게 왜 이렇게까지 부각이 되고 왜 지금에 이렇게 부각이 됐는가를 보면 팬데믹 이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개인 투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 들어왔고 신규로 들어온 분들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아까 일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 그들의 니즈를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방송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고 한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니즈가 뭔지를 가지면서 정책이 바꿔왔거든요. 즉 결론 개인 투자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현명해지셨고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런 과정 여기까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과거로부터 저평가되어 있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었던 이유에 맨날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무칸이 대치되어 있어서 지정 리스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걸 기본으로 깔고 있긴 해요. 그런데 우리만큼 지정 리스크가 있는 쪽도 또 다른 국가도 되게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비교를 많이 하는 데가 우리나라랑 지수장 비교 많이 하는 데가 어디냐면 대만입니다. 근데 대만이 지금 역사적 신고 지수입니다. 대만 지수도. 우리만 1월 달에 빠졌어요. 우리만 여기 있습니다. 대만, 일본, 유럽, 주요 국가 다 미국 3대 지수 다 신고가예요. 다 신고가입니다. 우리만 여기 있는 거예요. 특히 1월 달에 우리만 오히려 빠지고 남들이 다 오르면서 야,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니즈와 함께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한 건데 옆 나라 일본을 보니까 일본이 역사 신고 지수 나고 엄청나게 좋다고 막 난린 거예요. 부럽잖아요.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니? 이렇게 봤더니 그 전부터 원래 밸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특히 작년에 일본 거래소의 거래소면 거래소장이라고 그러나요? 거래소장이 신규로 새로 바뀌면서 거래소의 정책 규제로 굉장히 강력하게 밸류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대표적으로 PBR이 1배 미만인 것은 거래소에서 이거 제대로 공시하거나 이 과정을 그러니까 개선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퇴적시키겠다.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벤치마킹 하자. 그 나온 게 이제 지난번에 나왔던 거예요, 그게. 근데 실제로 우리 시장에도 그 영향을 받긴 받았습니다. 우리 시장이 1월 내내 빠졌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나왔냐면 1월 말에 소문이 돌기 시작해서 2월 첫째 주에 이거 얘기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곧바로 2월 첫째 주에 우리 시장이 떴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떠가지고 한번 그 첫 주에 5%, 6% 가까이 떴죠. 그 시장이 딱 레벨업이 한번 됐어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내용이 강력하게 나온 게 없어요. 아, 우리나라 역시 별게 없네.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 조금씩 이거 별거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2,700포인트를 넘어서 2,750까지 찍은 거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찍은 거예요. 밸류 프로그램 찍은 게 아니고 삼성전자 논외로 하고요. 즉 밸류 프로그램의 역량은 수혜는 우리 시장에 지금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핵심적인 거는 그런 겁니다. 근데 크게 봤을 때 두 가지인 거죠. 시장에 돈이 더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드는 정책이잖아요. 유인책이잖아요. 그 유인책을 밸류 프로그램에서는 직접적으로는 이제 세제 혜택을 계속 얘기를 해요. ISA 얘기하고 일본도 그렇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새로운 ISA 정책을 또 신규로 발표했어요 올해. 그러면서 ISA 정책에 의해서 개인 투자들이 더 들어와서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자산 증식을 할 수 있거나 또는 롱텀으로 재테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뭐 분리과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배당이나 이자 소득을 가지고 내가 배당 투자를 해서 롱텀으로 요즘에 좋아진 건요. 제가 막 생각나는 동안 얘기 막 드리는데 은행 있잖아요. 은행 계속 그렇게 줄지는 모르겠지만 은행이 시가 배당률로요. 액면가 배당이 아니고요. 시가 배당률로 막 8%, 10%까지 이번에 발표되면서 그렇게 됐어요. 그럼 보통 뭐 어떤 분이 그런 막 글로 올리고 그러잖아요. 막 부럽다 하고 막 그러는데 기사에 막 올라오던데 한 10억 정도를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8%, 10%면 8천만 원, 연 8천만 원에서 1억인 거잖아요. 자기 웬만한 사람은 연봉을 그냥 배당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훌륭한 투자 아니냐라는 거예요. 배당 투자. 배당을 노린 투자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은요. 분리과세 되는 게 아니고 종합소득세 들어갑니다. 네네. 그래서 종합소득 들어가서 자기 소득하고 같이 합쳐서 세금을 내야 되고요. 종합소득세의 과표가 늘어나면 건강보험료도 높아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참 이게 이 상태로 두면은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내는 거를 꼭 좋아할까?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제 고객들 중에 꽤 많이 하시는 분들 주식 투자로 배당을 해서 배당에서 뭐 몇천만 원씩 만약에 들어온다. 그 우리 같은 서민들은 아이씨 지금 얼마나 좋아요. 그분들은 안 받겠다고 해서 주식을 다 팔라 그래요. 그거 안 받으려고 다 이러시는 분들까지 있어요. 이건 현실입니다. 현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요번에 순지를 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이제 밸류 프로그램 중에 한 축이에요. 한 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PBR이 낮고 ROE가 높아야 되는데 ROE가 우리나라는 낮아요. 근데 ROE가 높을 수 있는 방법은 분자에 있는 이익이 늘거나 자기자본 대비 이익이 늘면 ROE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또는 미국이나 일본, 특히 미국은 되게 웃기는 게 이익이 많이 안 늘어나도 분모에 있는 자기자본을 줄여버려요. 그러면 ROE가 높아지거든요. 자기자본을 줄이는 게 뭐냐면 주주에게 환원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거기를 줄이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돈 벌어서 다시 채우고 또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ROE를 계속 높여간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밑에 있는 분모를 줄이는 걸 안 했어요. 그것들이. 그런 걸 안 합니다. 그러니 이번에 그런 걸 해야 된다. 그게 주주환원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주주환원 정책을 해서 ROE를 높이는 걸 해야 되고 ROE를 높여서 PBR 1배 이상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소위 페널티를 가하겠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페널티보다는 그걸 잘 하는 기업에 오히려 메리트를 주는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그것도 이제 설왕설래 얘기가 많은데요. 포인트에 아까 이렇게 세제 혜택이랑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으로 인해서 아마 ETF도 만들어지고 이것으로 인한 어떤 지수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이제 완결되는 거냐면 6월 안에 돼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번 총선 끝나고 아마 이게 빨리 진행이 돼야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빠르면 5월 안에 또 6월 안에 상반기 내에 한다 그러고 7월에 시행을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행이 되면 누가 이걸 쫓아서 할까요? 이게 벤치마킹을 누가 할까요? 연기금이 합니다. 연기금의 소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있는 액티브 펀드들은 전부 다 아웃소싱 줍니다. 그럼 일반 운용사들이 그것을 연기금이 운용 지시를 야 여기에 맞춰서 해. 그럼 그걸 따라서 할 거고 그러면 또 연기금의 벤치마크를 따라서 하는 다른 펀드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막대한 자금이 거기에 쫓아갈 수 있어요.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표준을 정확히 정해 주느냐. 그래서 그 길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구체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놓친 것 같아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시장을 저는 1995년도에 입사를 했습니다. 지금 2024년도니까 이제 진짜 30년 됐죠. 거의 됐죠. 이제 1년만 있으면 30년 됐습니다. 횟수로도.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 시장에서 비판 어린 목소리 굉장히 많은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를
외국인들의 ATM이다. 음. ATM 기기다. 맞죠. 그냥 막 했다가 돈 빼가 간다. 뭐 단타한다. ATM 그리고 우리나라는 천수답 시장이다. 우리나라 시장은 냄비 시장이다. 올라갔다 내렸다 그런다. 우리 코스닥도 막 올라갔다 내렸다 그러잖아요. 이해했던 이유는 왜 그랬냐면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특히 코스닥이 그렇습니다.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를 잘 보시면 지금은 2차 전지가 있죠. 그 다음에 바이오가 있죠. 어떤 게 막 좋다고 하면은 코스닥의 이 시가총액이 5조 정도 되면 5위 안에 들어가나요? 시가총액 5위 안에 들어가요. 네네. 종목이 1000 몇백 개입니까? 얘네? 우리 1500개가 넘는데 네네. 5위 안에 들어가요. 근데 어떤 종목에 어떤 테마가 걸리거나 무슨 이슈가 생겨서 그쪽에 돈이 막 쏠리면 순식간에 몇 조가 돼버려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우리 기업들 중에 그런 기업이 많았습니다. 봤더니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스토리였어. 그래서 그냥 다시 시가총액 1000억으로 내놓은 막 이런 기업들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수가 어떻겠어요? 얘가 시가총액이 그렇죠. 뭐까지. 시가총액 네네. 거기까지 왔을 때 얘가 움직이면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그러는데 얘가 폭락해 버렸어. 그러니까 시장이 맨날 폭락했다가 올랐다 막 이런 거예요. 얘들에 의해서. 그런데 밸류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지면은 배당에 의해서 움직이는 코스닥을 예를 들었지만 뭐 코스피 당연히 뭐 이 밸류 프로그램 코스피 위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초부터 특히 2월 이후에 우리 코스피는 기관들도 좀 샀고 그리고 외국인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샀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우리 국내 기관들을 비롯해서 외국인들은 많이 팔진 않았지만 코스닥을 엄청 팔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밸류 프로그램의 피해가 지금 코스닥이 되고 그렇죠. 있는 부분이 네네.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바탕에 아까 배당 얘기를 했듯이 그런 자금들이 롱텀 자금이 들어와서 배당 수익을 위해서 들어온 자금들이 딱 포진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포진이 돼 있어서 이들 주가가 올라서 전체 시장을 어느 정도 떠받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때만 안에서 그 위에서 어떤 종목이 테마에서 막 급등락해도 지수가 막 올라갔다 내렸다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즉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안정적인 시장이 된다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번 이 밸류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이게 당연히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건 대세이고 지금 계획경제인 중국도 지금 밸류 프로그램 한다고 합니다. 대만도 지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정자들이 지금 또는 많은 분들이 비판하듯이 총선이 끝나면 언제 그랬냐? 야, 그냥 대충 하자. 이러시면 절대 안 되고, 이건 지금 진행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꾸로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걱정은 하나 있습니다. 밸류의 프로그램 질문 주셨는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또 핫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융투자 소득세예요. 금투세. 네네네. 이 금융투자 소득세를 뭐 A당에서는 저는 뭐 정책을 하기 싫어서 그냥 그 얘기를 할게요. 뭐 한쪽에서는 이거 추진하겠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금융투자 소득세의 부분에서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싫겠죠. 그렇죠. 아니 번거에 네네네. 세금 내려야 되는데 무조건 싫겠죠. 근데 미국은 냅니다. 미국은 내잖아요. 양도세에서 네네, 내지 양도세 않습니까? 내죠. 미국은 네네. 내잖아요. 우리 여러분 미국 투자 하시잖아요. 그럼 내지 않습니까? 소득세 내잖아요. 양도소득세. 근데 우리나라도 그러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정도의 성숙된 시장이나 성숙된 단계가 되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미국처럼 시스템이 완비돼가지고 한쪽에선 벌고 한쪽에선 깨졌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세금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게 안 돼 있다는 부분을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분리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분리과세가 안 돼. 이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과거에 아주 선진화된 시장에서는 금투세가 안정적으로 됐지만 그 이외의 대부분의 시장에서는 금투세를 도입했다가 그 시행착오로 인해가지고 시장이 폭락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덜덜 떨고 있어요. 지금 많은 투자들이 그렇죠. 이번에 네네. 이게 조금 심각합니다. 사실은요. 좀 심각해요. 이거는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어떤 정당이나 정책 그런 걸 전부 배제하고 그냥 생각했을 때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금투세 도입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그런 많은 국가들이 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그 공매도 정책처럼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보다 더 성숙되고 또는 선진 시장이 돼서 용통 자금이 들어와 있고 그런 제도가 된 상태에서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만약에 그러기 전에 이게 만약에 된다면 시장의 변동성이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이론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4월 들면서 개인 투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두 가지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게 어떻게 될까? 요거 한 가지 걱정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기 있잖아요. PF. 우리나라 PF 대출 부실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뉴스에 보시거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보다 더 심각할까요? 아니면 더 너무 그 과도하게 언론에서 언론 플레이를 한 걸 것 같아요. 어떤 거? 실제로 더 심각합니다. 실제로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금 여태까지는 우리 위정자들이 선거 때문에 정신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물론 뭐 그 행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관료들은 계속해서 일을 했겠지만 어떻든 여기에 좀 신경을 좀 덜 못 쓴 부분이 있었죠. 막아내고 막을 했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걸 만약에 소위 말하는 정말 하나마나 한 소리 슬기롭게 슬기롭게 요번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지 못해서 이게 어떤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게 연쇄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보TV 방송에도 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4월 달에는 현금을 좀 갖고 계셔야 돼요. 현금을 좀 갖고 계셔야 되고 어떤 변동성이 이게 우리가 모르는 변동이 있을 때는 대비는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미래의 불확실성인데 그러면은 야, 나 다 팔고 현금만 갖고 있을 거야. 아니면 난 끝까지 버틸 거야. 이러기에는 그 불확실성이 말 그대로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처하기 위한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현금을 어디 쪽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있으면 되냐면요. 이런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게 다 별 문제 없이 시장이 더 올라가는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시장은 올해 3,000포인트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렇게 가버리면 다 팔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또는 어떤 주식을 팔았는데 위험하다고 그래서 팔았는데 막 급등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상황이 바뀌어도 급등락하지 않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게 어떤 걸까요? 지금 핫 이슈인데 있잖아요. 성장이라고 하는 반도체, AI, 로봇, 또 뭐 있죠? 요즘에 화장품 실적 좋다는데 전력기기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들을 함부로 건들면 안 되고요. 전혀 상관이 없는 데들 있잖아요. 유틸리티나 별로 주가가 안 움직이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 갖고 계신다면 현금을 좀 갖고 있거나 나는 이쪽 분이 없다 그러면 거기서 일부라도 해서 4월 요 선거 끝나고 한 1, 2주 정도는 아마도 시장을 좀 바라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구체적인 의견을 좀 드립니다.